여든이라는 나이가 되면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멀어지고 오직 내 숨소리만 남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오히려 집안의 정막은 더 날카롭게 귀를 파고듭니다. 거실 창가로 길게 늘어진 오후에 햇살 속에서 유난히 도드라지는 빈자리가 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은 식탁 의자 하나. 그 의자의 주인은 이제 여기에 없는데 햇살은 여전히 그 자리를 정직하게 비추고 있네요. 여러분은 기억하시나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당연하지 않게 느껴졌던 그 첫 순간을 말입니다. 오늘 저는 아주 오래된 서랍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그곳에는 30년 넘게 차마 건네지 못한 잉크가 바랜 고백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남은 시간이 단 하루뿐이라면, 그리고 그 하루 동안 딱 한마디만 전할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떤 말을 고르시겠습니까? 사랑한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미안하다는 말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고맙다는 말일까요?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사치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네 삶은 그 한마디를 고르는 동안에도 무심하게 흘러가 버리니까요. 낡은 가구에서는 세월의 냄새가 납니다. 삐걱거리는 서랍을 당기자 제일 구석진 곳에서 누런 봉투 하나가 얼굴을 내밉니다. 여기에 뒀었나? 참 오래도 묵었네. 봉투 겉면에는 당신에게라는 세 글자가 빗둘빗둘 적혀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제 글씨체는 이토록 서툴렀나 봅니다. 아니, 어쩌면 글씨가 아니라 마음이 서툴러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 남자들에게 아내라는 존재는 참 묘합니다. 공기 같아서 평소에는 그 소중함을 전혀 모르다가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야 비로소 그 절실함을 깨닫곤 하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공기가 없으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공기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때 우리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1980년대 서울 변두리의 작은 단칸방. 겨울이면 문틈으로 들어오는 황소바람을 막으려고 신문지를 겹겹이 풀칠해서 발랐던 기억이 납니다. 아내는 그 차가운 수돗물에 손을 담그며 늘 웃었습니다. 빨갛게 튼 손마디가 아플 법도 한데 저녁상에 올라온 고등어 한 토막을 제 밥그릇 위에 얹어주던 사람입니다. 여보, 당신 요즘 부쩍 말랐어요. 이것 좀 들어요. 난 낮에 이웃집에서 간식 많이 얻어먹었으니까 걱정 말고요. 그게 거짓말인 걸 왜 몰랐겠습니까? 아내의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거든요. 하지만 저는 모르는 척 그 고등어를 씹어 삼켰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 정말 제가 못난 놈이 될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을 하면 우리 가난이 영영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억지로 입을 닫았습니다. 그 비겁한 침묵이 이 서랍 속 편지의 시작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표현에 인색했을까요? 정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마음을 전하는 법을 잊고 살았습니다. 무뚝뚝한 것이 남자의 미덕이라 믿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내가 새 옷 한 벌 사고 싶어 쇼윈도 앞에 잠시 멈춰 설 때도 저는 짐짓 화난 표정으로 앞서 걸었습니다. 집에 옷도 많은데 뭘 또 봐, 얼른 가자고. 애들 학원비가 얼만데. 그때 뒤따라오던 아내의 어깨가 얼마나 작아 보였는지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내는 자기 옷 대신 제 구멍난 양말을 꿰매려고 시장통에서 실뭉치를 샀습니다. 당신 속상한 건 뒤로 하고 제 발가락 시린 것부터 걱정하던 사람. 그 뒷모습이 이제야 이 낡은 편지 위로 겹쳐 보입니다. 세월은 참 무정하게도 빠릅니다. 자식들 다 키우고 대학 보내고 출가시키고 나니 이제 좀 살만해지더군요. 그런데 살만해지니까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아내의 무릎은 삐걱거리고 제 눈은 침침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거실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보던 아내가 제게 불쑥 물었습니다. 영감, 나 죽으면 울어줄 거야? 아니, 울기라도 해줄 거야?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아내의 눈은 유난히 깊고 진지했습니다. 저는 또 습관처럼 버럭 화부터 냈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잠이나 자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꼭 말해줘야지. 당신 없으면 나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인다고. 내 인생의 모든 지도에는 당신이라는 이정표가 있었다고. 그런데 그 내일이 항상 우리를 기다려주지는 않더군요. 어느 날 아침 평소보다 늦게 눈을 떴습니다. 부엌에서 들려야 할 도마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도 없었죠.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여보 임자 왜 아직 자고 있어? 해가 중천인데. 아내의 어깨를 흔들었을 때 느껴지던 그 서늘한 기운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아껴두었던 그 말들이 이제는 갈 곳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요. 서랍 속의 이 편지를 그때 전했더라면 어땠을까요? 봉투를 뜯자 바스러지는 종이 소리가 들립니다.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하더군요. 나의 고마운 사람에게. 30년 전에 제가 쓴 글입니다. 그런데 다음 문장을 읽어내려가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제가 쓴 기억이 없는 문장들이 적혀 있었거든요. 이건 내 필체가 아닌데 이게 왜 여기 있지? 편지 뒷장에는 다른 사람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조금은 떨리는 하지만 정성스럽게 눌러 쓴 아내의 글씨였습니다. 아내는 이 서랍 속 편지를 이미 읽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몰래 넣어둔 그 서툰 고백 밑에 자신만의 답장을 남겨두었더군요. 아내가 남긴 답장에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었던 그해 겨울 제가 외면했던 그 진실이 아내의 문장 속에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술에 취해 들어와 아내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냐며, 너를 만난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라며 독한 말을 쏟아냈죠.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제 주정을 다 받아주고는 뒷마당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그저 서러워서 우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편지에는 다른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사업 실패하고 들어온 날 사실 나는 병원에 다녀왔어. 우리 둘째가 아픈 게 내 탓인 것 같아서 당신한테 차마 말을 못하겠더라. 당신이 나를 탓하며 소리 지를 때 사실 나는 조금 안심했어. 당신이 화풀이라도 해야 버틸 것 같아서. 그런데 당신이 잠들고 나서 당신 지갑을 열어봤는데 당신이 내 생일날 사주려고 잘라둔 목걸이 카탈로그를 봤어. 그걸 보고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당신은 모르지. 편지를 읽는 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저는 아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밖에서 겪는 고통을 아내는 절대 모를 거라 생각하며 유세를 떨었죠. 하지만 아내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감추려 했던 치부도, 제가 몰래 품었던 작은 마음도 아내는 이미 다 안고 살았던 겁니다. 한국 어머니들의 정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당신의 속은 썩어 문드러져도 남편 기죽을까봐, 자식들 배고플까봐 그 모든 걸 안으로만 삭힙니다. 아내는 편지 끝자락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당신은 늘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줘서 내가 무너지지 않았던 거야. 당신의 그 무뚝뚝한 등판을 보면서 나는 매일 다짐했어. 저 등이 굽어지지 않게 내가 더 단단해져야겠다고. 가슴이 찢어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아내를 위해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사실은 아내가 만든 세계 안에서 제가 보호받고 있었던 겁니다. 이 편지는 단순히 연애 편지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위해 바친 일생의 기록이었죠. 서랍 속에는 편지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봉투 안쪽 깊숙한 곳에서 작은 종이 뭉치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그것은 낡은 가계부 조각이었습니다. 아내가 죽기 전 몇 달 동안 적어 내려간 짧은 메모들이었죠. 거기엔 제가 먹어야 할 약의 종류, 세탁기 돌리는 법,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에 넣을 멸치 똥 따는 법까지 세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가 떠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요. 당신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걸 준비한 거야?
왜 나한테 말 한마디 안 하고 텅 빈 방 안에서 제 목소리만 공허하게 울립니다. 우리는 늘 내일이 있을 거라 믿고 소중한 말을 미룹니다.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나중에 애들 다 키우면, 나중에 은퇴하면. 하지만 그 나중에라는 단어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단어일지도 모릅니다. 아내의 가계부 메모 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냉장고 두 번째 칸에 당신 좋아하는 물김치 담가뒀어. 그거 다 먹기 전에는 내가 당신 꿈에 나타날게. 너무 외로워하지 마.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졌습니다. 이 여자는 떠나는 순간까지도 남겨질 제 끼니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아내들이 가진 사랑의 방식일까요? 말로는 다 표현 못할 뼈를 깎는 듯한 헌신 말입니다. 저는 이제야 이 서랍장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당신 정말 고마웠어. 내 지질한 자존심 때문에 한 번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지만 내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은 당신과 함께 가난했던 그 단칸방 시절이었어. 당신이 내어준 고등어 한 토막이 내 인생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었어. 그런데 말입니다. 편지를 더 읽어 내려가다 저는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더 발견했습니다. 아내의 답장 마지막 줄에 적힌 문구였습니다. 영감, 그런데 사실 내가 당신한테 숨긴 게 하나 더 있어. 서랍장 맨 밑바닥 뒤편을 열어봐. 거기 당신이 평생 찾던 그게 있을 거야. 제가 평생 찾던 거라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장의 맨 밑바닥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우리 집안을 풍비박산냈던 그 사건의 열쇠가 이곳에 있다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믿었던 우리 집안의 마지막 희망이 거기 있는 걸까요? 아내가 죽기 직전까지 가슴에 품고 살았던 그 비밀, 그리고 제가 평생 오해하며 살았던 우리 가족의 진실. 이제 저는 그 서랍장 밑바닥을 열어보려 합니다. 그곳에는 제가 알던 아내와는 전혀 다른 한 여자의 뜨거웠던 열망과 희생이 뒤섞인 충격적인 물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과연 아내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오랜 세월 침묵했던 걸까요? 그리고 그 진실이 밝혀졌을 때 저희 남은 여생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이제 저는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보려 합니다. 서랍 속 깊은 곳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사실 제가 아내에게 하지 못한 말 중에는 아주 무거운 고백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큰아들이 태어나던 해의 일입니다. 그때 저는 다니던 직장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났었습니다. 집에는 차마 말도 못하고 매일 아침 양복을 입고 공원으로 출근했죠. 아내는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싸주며 제 넥타이를 매만져 주었습니다. 오늘도 고생하고 오세요, 여보. 당신 믿고 우리 가족 다 버티는 거 알죠? 그 응원이 그날따라 왜 그렇게 화살처럼 가슴을 찌르던지 저는 아내의 눈을 피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식어버린 도시락을 까먹으며 저는 제 인생을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공원 화장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는데 문득 도시락 가방 밑바닥에 접힌 종이 한 장이 보이더군요. 거기엔 아내의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당신 공원에서 도시락 먹는 거 사실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미안해할까봐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당신이 어떤 일을 하든 당신은 내게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기죽지 마요. 내일은 공원 말고 나랑 같이 시장에 가요. 제가 맛있는 거 사줄게요. 저는 그 메모를 붙들고 공원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제 모든 치부를 알고 있었음에도 제가 남편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게 끝까지 모르는 척 해주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적인 정이고 가족애가 아닐까요? 상대방의 허물을 알면서도 덮어주고 그 사람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는 것. 저는 평생을 아내의 그 넓은 품 안에서 응석바지처럼 살아왔던 겁니다. 편지의 내용을 더듬어 가다 보니
아내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옵니다. 여보, 왜 울고 그래요? 바보같이. 내가 옆에 없어도 당신은 잘할 수 있잖아요. 그 목소리가 너무나 생생해서 저는 자꾸만 뒤를 돌아봅니다. 혹시라도 아내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부엌에서 나올 것만 같아서요. 하지만 방 안에는 서늘한 공기만이 가득합니다. 이제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내가 남긴 이 편지들과 서랍장 밑의 비밀을 세상에 기록하기로요. 이것은 단순히 한 노인의 넋두리가 아닙니다. 우리 시대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가슴에 묻어두고 차마 꺼내지 못했던 사랑의 증언입니다. 그 서랍장 밑바닥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다름 아닌 낡은 통장 10여 개였습니다. 통장마다 이름이 붙어 있더군요. 큰아들 대학 등록금, 작은 딸 시집 미천, 그리고 마지막 통장에는 남편 틀니와 병원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통장들에 찍힌 날짜들을 보니 제가 사업에 실패해서 집안이 휘청거릴 때부터 아내가 파출부 일을 하며 모은 돈들이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그저 집에서 살림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벌어다 주는 돈이 적다며 투덜대기만 했던 제가 얼마나 한심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내는 당신의 몸이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남몰래 남편과 자식들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영감, 내가 모은 돈 보니까 놀랐지. 당신 자존심 상할까봐 내가 시장통에서 박스 줍고 식당 설거지하는 거 끝까지 숨겼어. 혹시라도 당신이 알게 되면 당신 성격에 집 나가버릴까봐 겁났거든. 이 돈으로 당신 나중에 나 없더라도 맛있는 거 사 먹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다녀야 해. 알았지? 아내의 글씨 위로 눈물이 떨어져 글자가 번집니다. 저는 이 편지를 부여잡고 통곡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왜 자기 인생은 하나도 돌보지 않고 오직 남편과 자식만을 위해 그 모진 세월을 견뎠단 말입니까? 저는 아내에게 비단옷 한 벌 못해준 것이 한이 되어 가슴을 쳤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편지 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 아내로 살아서 참 행복했어. 다시 태어나도 당신이랑 결혼할 거야. 그때는 당신이 나보다 조금만 더 먼저 사랑한다고 말해줘. 그거면 돼? 네. 이제 저는 아내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줘야 합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 세상 모든 곳에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고백하려 합니다. 사랑한다고, 고마웠다고, 그리고 정말 미안하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감동의 끝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의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서랍장 맨 구석에 놓인 빨간색 작은 열쇠 하나. 아내는 왜 이 열쇠에 대해선 편지에 한마디도 남기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열쇠가 가리키는 곳은 도대체 어디일까요? 아내가 죽기 직전까지 제게 차마 말하지 못하고 숨겼던 또 하나의 거대한 비밀. 그것은 우리 가족의 뿌리를 뒤흔들 수도 있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열쇠를 들고 아내가 남긴 마지막 흔적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과연 그 열쇠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내는 왜 이토록 많은 수수께끼를 제게 남겨두고 떠난 것일까요? 서랍 속의 낡은 봉투에서 시작된 이 여정은 이제 제가 상상도 못했던 곳으로 저를 이끌기 시작합니다. 아내의 고백 그 너머에 숨겨진 우리 가문의 충격적인 과거와 아내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비밀은 무엇일까요? 손바닥 위에 놓인 이 작은 쇳덩이가 왜 이리도 무거운지 모르겠습니다. 빨간색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낡은 열쇠 하나. 아내는 죽기 직전까지 이 열쇠를 제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랍장 가장 깊은 곳, 이중 바다 아래 숨겨져 있던 이것이 이제 제 손 안에서 차가운 빛을 내뿜고 있네요.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40년을 한 입을 덮고 산 사람에게 도저히 열어볼 엄두가 나지 않는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열쇠가 향하는 곳은 우리 집안이 아닙니다. 열쇠 고리에 아주 작게 적힌 숫자가 제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드네요. 그것은 제가 30년 전 사업에 실패하며 눈물을 머금고 팔아치워야 했던 우리 가족의 첫 보금자리였던 그 낡은 아파트의 동수와 호수였습니다. 아내는 왜 그곳의 열쇠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이미 남의 집이 된 지 수십 년이 지난 그곳의 열쇠를 말입니다. 짐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가 남긴 편지 뒷장에 적힌 주소는 분명 그곳이 맞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창밖 풍경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한국의 도시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1년만 지나도 상전벽해라는데 30년이 지났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예전에 논밭은 거대한 빌딩 숲이 되었고 우리가 아이들과 손잡고 걷던 흙길은 매끄러운 아스팔트로 덮였습니다. 하지만 그 낡은 아파트 단지만은 기적처럼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재개발 구역으로 묶여 주민들이 거의 떠나버린 단지의 안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깨진 유리창과 녹슨 철문들 사이로 바람이 지날 때마다 마치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죠. 저는 폴린드 103동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4층 계단을 오르는 동안 제 무릎에서는 연신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아내도 이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이 아프다고 했었죠. 그때 제가 업어주겠다고 하면 아내는 늘 웃으며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영감, 당신 허리 부러지면 우리 애들은 누가 키워요? 난 괜찮으니까 얼른 올라가요. 여보, 나왔어. 당신이 여기로 오라고 한 거 맞지? 왜 여기야? 여기가 우리한테 어떤 곳인데? 문 앞에 섰습니다. 402호. 페인트가 다 일어난 철문 앞에 서니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 빨간 열쇠가 과연 이 문을 열 수 있을까요? 만약 문이 열린다면 그 안에는 무엇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열쇠 구멍에 빨간 열쇠를 밀어 넣었습니다. 철컥, 믿기지 않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열쇠는 부드럽게 돌아갔습니다. 문을 열자 훅 끼쳐오는 것은 곰팡이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종이 냄새와 익숙한 비누 향기였습니다. 집 안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텅 비어 있어야 할 집 안은 30년 전 우리가 이곳을 떠나던 그날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낡은 소파, 다리가 짧은 식탁, 그리고 아이들의 키를 재며 벽지에 그어놓았던 연필 자국까지 시간이 이곳에서만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이 집을 통째로 사서 30년 동안 관리해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벽면에는 제가 사업에 실패해 팔아치웠던 가구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게 왜 그대로 있는 거야? 그 사람한테 분명히 집을 넘겼는데 거실 테이블 위에는 하얀 봉투가 하나 더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내의 글씨가 아닌 낯선 남자의 필체였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등기 권리증이 들어있더군요. 이 집의 소유주 이름에 적힌 세 글자를 보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소유주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내의 이름도 아니었죠. 거기엔 30년 전 제 사업을 망하게 하고 야반도주했던 동업자, 제 가장 친한 친구였던 박기수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박기수, 그 이름만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에서 불이 치솟습니다. 제 전 재산을 들고 튀어 우리 가족을 길바닥으로 내몰았던 장본인입니다.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내려가야 했던 이유, 제가 막노동판을 전전하며 피눈물을 흘려야 했던 이유가 바로 그놈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놈 이름으로 된 집에 우리 가족의 추억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는 걸까요? 그리고 아내는 왜 이 집의 열쇠를 죽을 때까지 품고 있었던 걸까요? 방 안쪽으로 들어가자 아내의 작은 화장대가 보였습니다. 그 위에는 아주 낡은 녹음기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아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평소 제가 알던 나긋나긋한 아내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의 겁에 질린 듯 떨리고 절박한 목소리였습니다. 기수 씨, 제발 부탁이에요. 우리 영감한테는 절대 알리지 마세요. 그 사람이 알면 죽으려고 들 거예요. 당신이 준 이 돈 제가 잘 보관했다가 나중에, 아주 나중에 우리 영감 기운 빠졌을 때 그때 돌려줄게요. 그러니까 제발 다시는 나타나지 마세요. 녹음기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말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아내는 박기수를 만났던 겁니다. 제가 그를 죽이겠다고 전국을 뒤지고 다닐 때 아내는 남몰래 그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준 돈을 받았다는 사실까지. 제가 평생을 원수로 여기며 저주했던 사람과 제 아내가 비밀스러운 거래를 했다는 사실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녹음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뒤이어 들려오는 박기수의 목소리는 제가 알던 파렴치한 사기꾼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재수 씨,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형님한테 제가 지은 죄 죽어서도 다 못 갚을 겁니다. 이 집만큼은 형님네 가족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제가 어떻게든 지켜낼게요. 제가 도망친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다는 거 재수 씨만은 믿어주세요. 형님한테는 비밀로 해주셔야 합니다. 형님 성격에 알게 되면 당장 그놈들을 찾아갈 테니까요. 쫓기고 있었다니요. 그놈들을 찾아갈 거라니요. 박기수가 도망친 이유가 제 돈을 가로채기 위해서가 아니었단 말입니까? 녹음기 속 대화는 점점 더 알 수 없는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아내는 박기수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지키기 위해 이 모든 진실을 30년 동안 함구했던 겁니다. 한국적인 정서에서 친구란 형제보다 가까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저는 기수와 피보다 진한 우정을 나눴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배신감이 더 컸던 것이죠. 그런데 아내는 그 배신의 이면에 숨겨진 더 큰 위협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아내가 그저 순진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여자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제가 밖에서 당한 수모를 집에서 화풀이할 때도 아내는 그저 묵묵히 받아내기만 했죠. 사실 아내는 저보다 훨씬 더 크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복수심이 화를 부를까봐, 가족이 더 큰 위험에 처할까봐, 아내는 기꺼이 배신자의 조력자라는 오명을 뒤집었을 각오까지 했던 겁니다. 제가 아내를 의심하며 너 혹시 기수 그놈 어디 있는지 아는 거 아니냐며 다그칠 때마다 아내는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요? 거실 벽면에 걸린 낡은 달력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집을 떠나던 1994년 5월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런데 달력 뒷면을 넘겨보니 깨알 같은 글씨로 무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날짜별로 적힌 누군가의 행적이었죠. 아내는 단순히 집을 보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누군가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박기수를 협박했던 사람들, 우리 집안을 망가뜨렸던 진짜 배후를 아내는 30년 동안 홀로 조사해온 것입니다. 달력의 마지막 장에는 최근의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입원하기 불과 일주일 전의 기록이었습니다. 드디어 그 사람을 찾았다. 우리 영감을 망가뜨리고 기수 씨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 이제 내가 끝내야 한다. 우리 영감이 알기 전에. 기수 씨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니요? 박기수는 살아있는 게 아니었습니까? 저는 손발이 덜덜 떨려 달력을 제대로 붙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아내가 남긴 이 빨간 열쇠는 단순히 과거의 추억으로 돌아가는 열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내가 남편을 위해 대신 뛰어들었던 거대한 전쟁터로 들어가는 입구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아내의 편지 마지막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영감, 내가 당신한테 숨긴 게 하나 더 있어.
아내가 숨긴 것은 통장이나 추억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죽음을 예감하고 제게 바통을 넘긴 것입니다. 당신이 평생을 원망하며 살았던 그 진실을 이제는 당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라고 말이죠. 거실 구석에 놓인 낡은 금고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빨간 열쇠를 다시 쥐었습니다. 이 열쇠는 집 문뿐만 아니라 이 금고까지 열 수 있는 모양입니다. 저는 금고 앞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목숨과 바꿔 지키려 했던 우리 가족의 진짜 비밀, 그리고 30년 전 우리를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진짜 범인의 정체. 금고 문이 열리는 육중한 소리가 정적을 깨뜨립니다. 그 안에는 서류 뭉치와 함께 낡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저와 박희수, 그리고 우리가 형님처럼 따랐던 또 한 명의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얼굴 위로 붉은색 가위표가 쳐져 있더군요. 이 사람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 기업의 회장이 아닙니까? 아내가 추적했던 인물이 우리를 망가뜨린 배우가 감히 우리가 쳐다볼 수도 없는 저 높은 곳의 사람이었다뇨. 임자, 당신 도대체 혼자서 무슨 싸움을 해온 거야? 이 무서운 사람들을 상대로 당신 혼자서. 사진 밑에는 아내의 마지막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영감, 이 사진을 봤다면 이제 도망쳐. 절대 복수할 생각하지 마. 그냥 도망쳐서 조용히 살아. 제발 부탁이야. 하지만 아내는 틀렸습니다. 아내가 저를 위해 보낸 30년의 세월을 확인한 이상 저는 도망칠 수 없습니다. 비겁하게 살아남는 것보다 아내의 한을 풀어주는 것이 남편으로서 제가 해야 할 마지막 도리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금고 안의 서류를 챙겨 일어섰습니다. 30년 전의 억울함, 아내의 눈물, 친구의 죽음, 이 모든 것이 얽힌 거대한 실타래를 이제 제가 풀 차례입니다. 아파트 문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아까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굽었던 등은 펴졌고 흐릿했던 눈동자에는 서슬 퍼런 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파트를 벗어나기도 전에 단지 입구에 검은색 승용차 석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장한 사내들이 저를 향해 다가오더군요. 그들의 눈빛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제가 이곳에 온 걸 알았을까요? 혹시 이 모든 것이 저를 끌어내기 위한 함정이었던 걸까요? 사내들 사이로 한 남자가 걸어 나옵니다. 사진 속에서 가위표가 쳐져 있던 바로 그 인물의 비서였습니다. 그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사모님이 남기신 건 이제 저희에게 넘기시죠. 곱게 가셔야 남은 자식들이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자식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군요. 제가 진실에 다가가는 순간 우리 아이들의 목숨까지 위험해진다는 사실. 저는 품 안에 서류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과연 저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내가 남긴 마지막 유산은 저를 살리는 길일까요? 아니면 우리 가족 모두를 죽이는 독이 될까요? 빨간 열쇠가 가리키던 진실의 끝에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어둠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막힌 아파트 단지 안, 사내들이 저를 포위해 옵니다. 그때 제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죽은 아내의 번호였습니다. 죽은 아내의 번호가 휴대폰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죠. 제 앞을 가로막은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한 걸음씩 다가오는 그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 너머로 들려온 건 아내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차갑고 기계적인 하지만 어딘가 익숙한 젊은 남자의 음성이었습니다. 어르신 지금 사방이 막혔죠. 제 말대로 하세요. 오른쪽 소방함 안에 비상용 망치가 있습니다. 그걸로 4층 복도 끝 창문을 깨고 뛰어내리세요. 밑에 트럭이 대기 중입니다. 누구냐고 물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사내 중 한 명이 제 팔을 낚아채려던 순간이었거든요.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틀어 남자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늙은 몸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도록 복도를 달렸습니다. 시야가 흐릿해지고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품 안의 품은 아내의 비밀만큼은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평생 미워하며 살았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당신을 위해 죽음을 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지금 제가 느끼는 이 참담함과 공포는 단순히 죽음의 위협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믿어온 80년 인생이 통째로 뒤집히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망치로 창문을 깨부수는 소리가 고요한 아파트 단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파편이 뺨을 스쳤지만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죠. 전화를 건 정체불명의 사내 말대로 1층에는 낡은 용달차 한 대가 공회전을 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고 뛰어내렸습니다. 적재함에 쌓인 폐가구와 매트리스 덕에 목숨은 건질 수 있었죠. 차는 비명을 지르며 단지를 빠져나갔습니다. 100미러로 멀어지는 검은 차들을 보며 저는 겨우 숨을 골랐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남자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칠게 핸들을 꺾으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고집 피우지 말고 진작 나오시지 그랬습니까? 사모님이 당신 살리려고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이제야 나오시면 어떡해요? 사모님이라니요. 이 남자는 제 아내를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냐고, 왜 내 아내 번호로 전화를 한 거냐고 말입니다. 남자는 대답 대신 조수석 글로브 박스를 툭 쳤습니다. 거기엔 아내의 유품 중 하나였던 낡은 손수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꽃무늬가 수노인 제가 첫 월급으로 사주었던 그 손수건이었습니다. 이게 왜 당신한테 있어? 우리 집사람 정말 당신한테 이 모든 걸 맡긴 거야. 남자는 박희수의 아들이었습니다. 30년 전 제 돈을 들고 튀었다고 믿었던 동업자 박희수. 그 친구의 아들이 지금 제 목숨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도망자가 된 이후 아내와 남몰래 연락을 주고받으며 진실을 파헤쳐 왔다고 했습니다. 박희수는 배신자가 아니라 희생양이었다는 사실을요. 한국 사회에서 동업이라는 건 참 위험한 줄타기 같습니다. 믿음이 깨지는 순간 평생의 원수가 되니까요. 저는 박기수가 제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하며 30년을 증오했습니다. 명절마다 아내와 자식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저주하며 침을 뱉었죠. 그런데 정작 박기수는 그 거대 기업의 비자금 장부를 손에 넣었다는 이유로 쫓기다 이름도 없이 죽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저를 지키기 위해 박기수의 아들을 후원해 왔습니다. 자신의 약값을 아끼고 파출부 일을 하며 모은 돈이 사실은 이 남자의 학비와 수사, 비용으로 쓰였다는 걸 깨달았을 때 저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습니다. 아내에게 저는 어떤 남편이었을까요? 진실도 모른 채 헛된 분노만 쏟아내던 바보 같은 노인이었을 뿐입니다. 차가 멈추어 선 곳은 경기도 외곽의 낡은 창고였습니다. 남자는 제게 아내가 남긴 또 다른 기록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아내가 매일 밤 거실 소파에 앉아 적어내려간 일기장이었습니다. 저는 눈이 침침해 돋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일기장의 첫 장은 제가 아내에게 모진 소리를 퍼부었던 어느 여름날의 기록이었습니다. 오늘 영감이 또 기수씨 욕을 했다. 마음이 아프다. 당신이 미워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당신을 지키기 위해 죽었다는 걸 말해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 당신 성격의 그 진실을 알면 당장 그 괴물들에게 달려가겠지. 차라리 나를 미워하고 기수씨를 욕하며 사시라. 당신이 살아만 있다면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쯤은 견딜 수 있다. 글씨가 번져 있었습니다. 아내의 눈물 자국이겠죠. 저는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아내는 제가 밖에서 당한 무시를 집에서
풀 때도 제가 술에 취해 옛날 이야기를 하며 소리를 지를 때도 그저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그 미안하다는 말 속에는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주려는 눈물겨운 정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참 강하고도 슬픕니다.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명예나 감정 따위는 기꺼이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죠. 아내는 제가 그 거물들과 맞서기엔 너무나 약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방패가 되어 30년을 버틴 겁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내는 세상을 떠났고 저는 이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노인입니다. 일기장 마지막 장에는 그 거대 기업의 회장과 정계 인사들이 연루된 비자금 세탁 장소와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밤 그들이 마지막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자네 나를 그곳으로 데려다 주게 내 마누라가 목숨 걸고 지킨 이 장부 주인한테 돌려줘야겠어. 박기수의 아들은 위험하다며 저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제 고집을 꺾을 순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30년 동안 배신자로 낙인 찍혀 죽은 친구의 명예를 되찾는 일이고 제 아내의 억울한 세월을 보상받는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식들에게 비겁한 아버지가 되지 않길 위한 마지막 발버둥이었습니다. 창고를 나서는 제 손에는 아까 그 빨간 열쇠와 비자금 장부가 들려 있었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제 가슴은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아내는 죽기 전 제게 도망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아내가 진짜 원했던 건 제가 당당하게 진실 앞에 서는 것이었으므려 우리는 한남동의 삼엄한 경비가 펼쳐진 대저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는 화려한 파티가 열리고 있었죠. 겉으로는 고상한 척 웃음을 흘리는 그들이 사실은 한 가족의 일생을 짓밟고 피눈물을 흘리게 한 장본인들입니다. 저는 낡은 양복 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정성스럽게 다려주었던 그 옷입니다. 임자 보고 있어. 당신이 못한 말. 내가 오늘 다 하고 올게. 당신이 지킨 우리 자식들 절대로 고개 숙이고 살게 안 할게. 저는 저택 정문을 향해 당당히 걸어갔습니다. 경호원들이 저를 제지하려 달려들었죠. 하지만 저는 품 안에서 장부를 높이 지켜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수많은 기자와 정재계 인사들을 향해 사자오를 토해냈습니다. 80년 세월의 한이 서린 목소리가 대저택의 담장을 넘어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택 2층 테라스에서 한 남자가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가위표가 쳐져 있던 그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당황하기는커녕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무전기에 대고 무언가를 지시했습니다. 갑자기 제 주변으로 붉은색 레이저 포인터가 전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격수였습니다. 그들은 대중 앞에서도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박기수의 아들이 비명을 지르며 저를 덮쳤습니다. 탕하는 날카로운 총성과 함께 세상이 느리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피 냄새가 진동하고 사람들의 비명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안 돼. 아직 전하지 못한 말이. 저는 바닥에 쓰러진 채 품 안의 장부를 꽉 쥐었습니다. 시야가 점점 멀어지는데 저택 안에서 익숙한 얼굴 하나가 걸어 나왔습니다. 제 큰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회장의 옆에 서서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왜 저곳에 있는 걸까요? 아내는 왜 아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던 걸까요? 아들이 입고 있는 비싼 정장과 그 차가운 눈빛이 제 가슴을 총알보다 더 아프게 꿰뚫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자식의 배신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아내가 설계한 또 다른 비극의 서막일까요? 피로 물든 장부 위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진실은 언제나 생각보다 더 잔혹한 법입니다. 아들은 천천히 제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제 귀에 대고 아주 작게 속삭였죠.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어머니가 왜 돌아가셨는지 정말 모르시겠어요. 아들의 말에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돌아가셨는지라니. 아내는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게 아니었단 말입니까? 아들은 제 품에서 장부를 빼앗아 회장에게 건넸습니다. 회장은 만족스러운 듯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죠. 저는 피를 토하며 아들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너 이놈,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내 어미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아들은 제 손을 냉정하게 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 죽음을 택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이 장부를 찾지 못하게 하려고 스스로 독을 드신 거라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결국 여기까지 오셨네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비를 맞았습니다.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니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들의 앞길을 막지 않기 위해서였다니요. 아들은 이미 그들의 개가 되어 있었고, 아내는 아들의 범죄를 덮어주기 위해 모든 진실을 안고 무덤으로 간 것이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아내의 희생이 저를 위한 것이라 믿어왔는데 그것은 거대한 착각이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인 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식이라는 괴물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불살랐던 겁니다. 한국의 부모라는 이름이 이토록 처참하고 비극적인 것이었나요? 자식을 위해 남편을 속이고 자식을 위해 진실을 묻고 결국 자식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는 그 맹목적인 정이 저를 이토록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회장은 아들에게 총을 건넸습니다. 내 손으로 마무리해라. 그래야 내가 우리 식구가 될 수 있다.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총을 받아 저를 겨눴습니다.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총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죽여라. 내 어미가 지킨 내 그 잘난 인생 내가 마저 채워주마.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의 환영이 보였습니다. 아내는 울고 있었습니다. 영감 미안해요. 우리 아들 한 번만 살려줘요. 아내는 죽어서도 자식 걱정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에 닿은 것은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었습니다. 아들이 총을 쏘기 직전 저택의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수십 명의 무장 괴한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박기수의 아들이 준비한 반격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저택 안에서 저는 누군가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낯선 배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멀어지는 한국의 야경을 보며 저는 품 안에서 아내가 남긴 마지막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엔 짧은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감 우리 아들 미워하지 마요. 내가 다 잘못 가르친 탓이에요. 당신만은 제발 평화롭게 사세요. 저는 바다를 향해 절규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정과 하늘 어찌 버리고 가란 말입니까? 아내는 끝까지 저를 혼자 남겨두었습니다. 가장 잔인한 사랑의 방식으로 말입니다. 이제 저는 이름도 국적도 없는 망령이 되어 떠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 손엔 아직 아내가 남긴 빨간 열쇠가 쥐어져 있습니다. 이 열쇠가 열 수 있는 문이 세상 어딘가에 또 남아있다면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들이 괴물이 되어버린 이 세상에서 아내의 진짜 유산을 지켜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배는 어둠을 뚫고 끝이 보이지 않는 수평선 너머로 나아갑니다. 파도 소리가 이토록 저주스럽게 들린 적은 없었습니다. 사방이 치열 같은 어둠에 갇힌 바다 한가운데 저는 이름도 모를 화물선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온몸은 비에 젖어 얼음장처럼 차갑고 가슴은 아들이 겨눴던 총구의 공포보다 더 날카로운 배신감에 찢겨나갔습니다. 여러분은 상상이나 가십니까?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내 자식이 나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요. 그것도 내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의 죽음을 발판 삼아 성공의 꼭대기에 올라서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비극의 끝에 더 잔인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면 당신은 믿으시겠습니까? 제 주머니 속에서 울리는 진동. 아들의 번호가 다시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저를 죽이려 했던 그 괴물 같은 자식이 이제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저를 찾고 있습니다. 아버지, 제발 전화를 받으세요. 지금 아버지가 아는 건 전부 가짜예요. 이 한마디가 제 남은 이성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화물선 엔진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으로 울립니다. 박기수의 아들이 보낸 괴한들에 의해 구출된 것인지 납치된 것인지조차 분간이 안 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건 총성과 비명소리 그리고 아들의 절박한 울음이었습니다. 아버지, 거기서 절대 나오지 마세요. 제가 아버지를 겨눈 건 회장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였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그놈들이 어머니를 협박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놈들 밑으로 들어간 건 복수를 위해서였단 말입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파옵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이고 누구의 말이 거짓일까요? 아내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죽었다고 했고 아들은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괴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한국의 가족이란 이토록 서로를 속이고 희생해야만 유지되는 지독한 굴레인 걸까요? 우리는 왜 서로를 마주보며 사랑한다 말하지 못하고 이토록 험난한 가시밭길을 각자 걸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이 아주 어릴 적 일이 떠오릅니다.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 장난감 하나 제대로 사주지 못했죠. 아내는 시장에서 버려진 나무 토막을 깎아 아들에게 칼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 아들 나중에 커서 약한 사람 지켜주는 장군님 되라. 아내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그 순수했던 아이가 지금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거대 기업의 사냥개가 되어 제 목숨을 담보로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배가 크게 출렁였습니다. 밖에서 거친 고함이 들려오고 철문이 발로 차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박기수의 아들이 달려 들어왔습니다. 그의 옷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시간이 없습니다. 회장이 보낸 킬러들이 해경으로 위장해서 접근하고 있어요. 저 작은 보트로 옮겨 타야 합니다. 저는 정신없이 그를 따라 갑판으로 나갔습니다. 거센 파도가 배를 집어삼킬 듯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서치라이트 불빛이 저희를 조여옵니다. 아들과의 통화는 끊어지지 않은 채 제 손에 쥐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말을 믿으셔야 해요. 저 남자를 믿지 마세요. 박기수의 아들이 사실은 회장과 손을 잡았단 말입니다. 휴대폰 너머 아들의 외침과 눈앞에서 저를 구하려는 남자의 절박한 표정 사이에서 저는 길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살아온 80년 세월의 성적표입니까? 평생을 성실하게 일했고 아내를 사랑했으며 자식을 위해 헌신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피 비린내 나는 복수와 배신만이 가득합니다. 한국 남자들이 흔히 말하는 가족을 위한 희생이라는 것이 결국 이런 파멸을 불러오는 것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아등바등 살아온 걸까요? 아내가 남긴 빨간 열쇠가 가슴팍을 찌릅니다. 그래,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 지옥 같은 연극을 끝낼 수만 있다면 내 목숨 하나 내어주는 게 무슨 대수겠냐. 저는 박기수의 아들이 매미는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다를 향해 몸을 던지려 했습니다. 그때 박기수의 아들이 제 옷자락을 붙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어르신, 제 아버지가 왜 죽었는지 정말 모르시겠습니까? 제 아버지는 어르신을 배신한 게 아니라 어르신의 아들을 대신해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은 거예요. 아드님이 30년 전 그 회장의 아들을 죽였단 말입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 제 아들이 사람을 죽였다니요. 아내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진실 박기수가 도망자가 되어야 했던 이유,
그리고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비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괴물이 된 게 아니라 이미 30년 전에 괴물로 태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 괴물을 지키기 위해 제물로 바치고 자신의 일생을 지옥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아내가 서랍 속에 감춰둔 그 수많은 통장과 메모들, 그것은 남편을 위한 노후 자금이 아니라 아들의 살인죄를 덮기 위해 들어간 막대한 합의금과 입막음 비용의 기록이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살인자의 아버지가 되는 걸 막기 위해 저를 철저히 속였습니다. 저는 평생을 아내의 정과 희생에 감동하며 살았는데 그 모든 것이 거대한 위선이었다는 사실에 구역질이 났습니다. 임자,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를 바보로 만들어도 유분수지. 어떻게 친구를 팔고 내 자식을 살인자로 키워낼 수가 있냐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집니다. 하늘도 이 비극이 가소로운지 통곡을 하는 듯합니다. 박기수의 아들은 저를 보트에 태우고 어둠 속으로 노를 저었습니다. 뒤편의 화물선에서는 거대한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회장의 부하들이 증거를 없애기 위해 배를 폭파한 것이었죠. 화염이 밤바다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보트는 작은 무인도에 닿았습니다. 저는 모래사장 위에 쓰러져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내에 대한 그리움은 이제 증오로 변했습니다. 자식을 지키기 위한 어머니의 사랑이 과연 어디까지 용인될 수 있는 걸까요? 죄를 지은 자식을 자수시키는 대신 남편의 친구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남편의 일생을 기만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말하는 그 숭고한 어머니의 정의란 말입니까? 정의라는 게 참 무섭구나.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기도 하니 말이다. 박기수의 아들은 저를 동굴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뜻밖에도 낡은 영정사진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 아내의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박기수, 그리고 그 옆에 놓인 이름 모를 여인의 사진이었습니다. 남자는 무릎을 꿇고 향을 피웠습니다. 어르신, 제 어머니도 아버지를 따라 돌아가셨습니다. 아드님의 죄를 덮기 위해 우리 가족은 몰살당한 거나 다름없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가슴 속에 빨간 열쇠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긴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보이지 않던 투명 잉크로 적힌 문구가 불빛 아래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영감, 만약 당신이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다면 그때는 우리 아들을 당신 손으로 심판해 주세요. 저는 차마 제 손으로 자식을 죽일 수 없어 먼저 갑니다. 아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걸. 그리고 오직 남편인 저만이 이 비극적인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것을요. 그래, 내가 끝내주마. 내 어미가 시작한 이 잘못된 사랑 내가 직접 걷어감아. 저는 박기수의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다시 서울로 데려다 주게. 그 회장과 내 아들이 함께 있는 그곳으로 말이야. 이제 더 이상 숨을 곳도 도망칠 곳도 없습니다. 80년 노인의 마지막 반격은 화려한 무기도 거대한 권력도 아닙니다. 평생을 기만당하며 살아온 한 남자의 분노, 그리고 진실이라는 이름의 날카로운 칼날뿐입니다. 우리는 다시 도심의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로 스며들었습니다. 회장의 저택은 여전히 견고해 보였지만 이미 내부에서는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저지른 30년 전의 살인 증거, 그것은 아내가 숨긴 빨간 열쇠가 여는 마지막 상자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 상자는 집안 어딘가가 아니라 바로 아내의 유골함 밑에 숨겨져 있었죠. 가장 거룩한 장소에 가장 추악한 비밀을 숨겨둔 아내의 치밀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아내의 유골함 앞에 섰습니다. 평소 같으면 고맙다, 미안하다 울었겠지만 오늘은 눈물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차가운 손으로 유골함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밑바닥을 빨간 열쇠로 돌리자 딸깍 소리와 함께 작은 메모리 칩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30년 전 사건 현장의 생생한 음성이 담긴 기록이었습니다. 아들이 울부짖으며 사람을 죽이는 그 끔찍한 소리가 고요한 납골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임자, 이제 만족해. 당신이 지키려던 괴물의 실체가 이거야. 내가 이걸 세상에 내놓으면 당신은 저승에서도 나를 원망하겠지. 하지만 그게 내가 당신을 사랑한 방식이야. 진실하게 살라고 가르쳤던 내 방식 말이야. 그때 납골당 입구에서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제가 이곳에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권총을 손에 쥐고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그 칩만 저에게 주시면 아버지 여생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외국으로 가세요. 거기서 편하게 사시란 말입니다. 아들의 눈은 욕망과 두려움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향해 메모리 칩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너는 내 엄마가 너를 위해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냐? 내 엄마는 너를 가두기 위해 죽은 거야. 내가 지은 죄의 감옥에 너를 영원히 가두기 위해서 말이야. 아들은 소리를 지르며 방아쇠를 당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납골당의 스피커를 통해 아들의 살인 현장 녹음이 전 구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박기수의 아들이 이미 방송 송출 시스템을 해킹해 놓은 상태였죠. 아들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의 추악한 과거가 세상 천지에 공개되는 순간 아들의 성공도 야망도 모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안 돼. 이게 어떻게 엄마가 나한테 이럴 리 없어.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저는 아들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랑이 사람을 망칠 수도 있다는 걸. 내 엄마는 죽어서야 깨달은 모양이다. 이제 가자.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옵니다. 저는 아내의 영정사진을 한 번 더 쳐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인자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이토록 무섭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사건은 일단락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들은 체포되었고 회장은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의 폭풍은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남긴 빨간 열쇠가 열 수 있는 문이 하나 더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기장 맨 뒷장에 적힌 희미한 약도, 그것은 제가 단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어느 외딴 시골의 무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임자, 아직도 내가 모르는 게 남았어. 당신 도대체 어디까지 나를 속인 거야? 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다시 길을 떠납니다. 80년 인생의 종착역인 줄 알았던 곳에서 다시 시작된 이 잔인한 진실의 여정. 그 무덤의 주인은 누구이며 아내는 왜 그곳을 제 인생의 마지막 장소로 정해두었을까요? 안개 낀 산길을 오르던 제 눈앞에 낡은 비석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비석에 새겨진 이름을 확인한 순간 저는 제가 들고 있던 빨간 열쇠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곳에 적힌 이름은 죽은 아내의 이름도 박기수의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비석에 새겨진 사망 날짜는 30년 전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나는 누구란 말입니까? 아내는 30년 동안 누구와 살았던 걸까요? 비석 뒤편에는 더 충격적인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여기에 잠들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고 있다.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는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주름진 손 마디마디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사실 30년 전에 죽었던 걸까요? 아니면 아내가 저라는 존재를 다시 만들어낸 걸까요? 비석 아래 흙을 파헤치자 작은 상자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평생 써왔던 안경과 제가 가장 아꼈던 만년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마지막 편지가 있었습니다. 영감, 이제야 진실을 마주했네. 30년 전 당신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나는 도저히 당신을 보낼 수 없었어. 그래서 박기수 씨의 도움을 받아 당신과 똑 닮은 사람을 찾아냈지. 그게 바로 지금의 당신이야. 당신은 기억을 잃은 채 우리 가족에게 왔고, 나는 당신에게 내 남편의 기억을 주입했어. 당신은 30년 동안 내 남편으로 살았지만 사실은 이름도 없는 떠돌이였지.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아내를 위해 흘린 눈물도 아들을 위해 바친 헌신도 모두 조작된 기억이었단 말입니까? 저는 아내의 정체성에 대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 여자는 과연 성녀일까요? 아니면 악마일까요? 죽은 남편을 대신할 대용품을 찾아 30년을 연기하며 살게 한 그 집착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낡은 비석을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나의 진짜 이름은 무엇인가? 나의 진짜 삶은 어디에 있는가? 아내는 죽어서도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이 빨간 열쇠는 제 과거의 문을 여는 열쇠가 아니라 제가 평생 갇혀 살았던 감옥의 열쇠였습니다. 저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아들도 아내도 그리고 저 자신조차도 가짜인 이 황량한 세계에서 저는 어떤 숨을 쉬어야 할까요? 안개가 더욱 짙어집니다. 멀리서 아내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영감, 이제 우리 진짜 영원히 함께해요. 여러분은 거울 속에 내가 낯선 타인으로 보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제 눈앞에 노인 비석이 저를 비웃고 있습니다. 제 이름과 제 생년월일, 그리고 제가 죽었다고 기록된 30년 전의 날짜. 저는 지금 산 자의 땅에 서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죽은 자의 기억 속에 갇혀 있는 것일까요? 아내가 남긴 마지막 편지가 제 손안에서 바스라집니다. 30년 동안 제가 아내라고 부르며 사랑했던 그 여자가 사실은 저라는 존재를 창조한 설계자였다뇨. 이 지독한 연극의 막이 내리는 순간 제가 마주한 진실은 구원도 복수도 아닌 거대한 허무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비석 뒤편, 흙 속에 묻혀있던 작은 상자 안에서 발견된 것은 아내의 편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와 함께 30년 전 제가 진짜 누구였는지를 증명하는 신분증 하나가 놓여 있었죠. 그 신분증 속의 남자는 지금의 저와 닮았지만 눈빛만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숨긴 마지막 음성이 재생되는 순간 저는 제가 왜 이 집안에 발을 들이게 되었는지 그 처절하고도 잔인한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안개가 산등송이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30년 전의 사고로 진짜 남편을 잃은 아내는 미쳐버릴 것 같은 슬픔 속에서 금기를 건드렸습니다. 박기수의 도움을 받아 남편과 닮은 떠돌이였던 저를 데려왔죠. 기억을 잃고 쓰러져 있던 저에게 아내는 매일 밤 약을 먹이고 최면을 걸며 가짜 기억을 주입했습니다. 당신은 내 남편이다. 당신은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다. 당신은 성실한 가장이다. 그 속삭임이 30년 동안 제 피와 살이 되어 지금의 저를 만든 것입니다. 한국적인 정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 지독한 집착이 저라는 인간의 영혼을 통째로 갈아치운 셈이죠. 임자, 당신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 당신이 사랑한 건 죽은 남편의 껍데기였지. 나는 그저 당신의 슬픔을 채워줄 인형에 불과했던 거야. 저는 비석 옆에 놓인 낡은 카세트 테이프를 재생했습니다. 지직거리는 소음 너머로 아내의 젊은 시절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슬픔에 젖은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냉정하고 침착한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기수 씨, 그 사람 깨어났나요? 기억은 전혀 못하죠. 다행이네요. 이제부터 그 사람은 죽은 우리 영감으로 살 거예요. 아들한테도 그렇게 말해뒀어요. 아빠가 사고로 기억을 조금 잃었지만 우리 아빠가 맞다고요.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방법뿐이에요. 가짜라도 상관없어요. 내가 진짜로 만들 거니까. 소름이 끼쳤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고 믿었던 그 모든 순간이 사실은 치밀하게 짜인 각본에 의한 연기였다니요.
제가 아들의 살인죄를 덮기 위해 발버둥치고 아내의 병원비를 대기 위해 허리가 휘도록 일했던 그 모든 고통이 아내에게는 그저 남편이라는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는 인형의 모습으로 보였을 겁니다. 정이라는 것이 이토록 잔인한 집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문득 아들의 차가운 눈빛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앞에 있는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요. 그래서 아들은 저를 평생 경멸했고 죽이려 할 때도 한치의 망설임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들에게 저는 엄마를 빼앗아 간 가짜이자 자기 죄를 대신 짊어질 편리한 소모품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제 인생을 바쳤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은 그저 저라는 존재를 증오하며 괴물로 자라났던 겁니다. 하지만 아내가 계산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짜 기억 속에서도 제가 느꼈던 그 사랑만큼은 진짜였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주입된 기억일지라도 제가 아내를 위해 밤잠을 설쳤던 마음, 아들의 성적표를 보며 기뻐했던 진심, 그리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흘렸던 땀방울은 제 가슴 속에 실제하는 통증이었습니다. 가짜로 시작된 인생일지라도 그 끝에선 제 슬픔은 누구보다 진짜였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빨간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열쇠는 이제 저를 가두었던 감옥의 열쇠가 아닙니다. 이 지독한 연극을 제 손으로 끝낼 마지막 도구입니다. 저는 아내가 남긴 약도를 따라 산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30년 전 진짜 사고가 일어났던 절벽이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남편으로 개조하기 위해 제 진짜 인생을 지워버린 그 피 묻은 장소 말입니다. 절벽 끝에 서자 거센 바람이 제 옷깃을 흔듭니다. 저 멀리 서울의 화려한 불빛이 보입니다. 그곳엔 지금쯤 감옥에 갇힌 아들과 무너져가는 거대 기업의 자네가 남아있겠죠. 저는 품 안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잊고 살았던 제 진짜 이름 강진태, 부모도 형제도 없이 떠돌던 그 젊은이는 이제 80년 노인이 되어 죽음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강진태, 참 오랜만에 불러보는 이름이네. 당신 덕분에 30년 동안 따뜻한 밥 먹고 가족이라는 꿈을 꿨어. 그게 가짜였다 해도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 다만 이제는 내가 나로 돌아가야 할 시간인 것 같네. 저는 빨간 열쇠를 받아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긴 모든 기록을 불태웠습니다. 연기가 밤하늘로 솟구치고 30년의 거짓된 세월이 제가 되어 흩어집니다. 저는 이제 아내가 만든 감옥에서 걸어 나옵니다. 비록 내일이 없는 노인이지만 단 몇 시간만이라도 가짜 남편이 아닌 강진태로서 숨을 쉬고 싶었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는데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기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아니 강진태 씨 이제 어디로 가실 건가요? 아드님은 면회도 거절하고 있고 회장은 자살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제 당신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저밖에 없어요. 저는 그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자네 고맙네. 나를 구해준 것도 진실을 알려준 것도 하지만 이제 나는 갈 곳이 정해져 있어. 내 아내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야지. 그 여자가 나를 가짜라고 불렀어도 내 가슴은 그 여자를 진짜로 사랑했거든. 그것은 한국 남자들의 미련함일까요? 아니면 정이라는 이름의 무거운 형벌일까요? 모든 것이 조작된 진실임을 알면서도 저는 결국 아내의 곁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비석 옆 빈자리에 제가 누울 자리를 보았습니다. 아내는 미리 제 자리를 만들어 두었더군요. 가짜 남편이라 욕하면서도 결국 죽어서는 함께 눕고 싶었던 그 여자의 모순된 사랑이 이제야 이해가 갑니다. 우리는 평생을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아버지로, 누군가의 남편으로, 누군가의 자식으로. 그
그 역할극 속에서 진짜 나의 모습은 점점 사라져가죠. 어쩌면 우리 모두는 아내가 만든 저처럼 누군가가 주입한 기억과 기대 속에서 살아가는 가짜들일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 가짜의 삶을 얼마나 진심으로 살아내느냐가 그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겠죠. 동이 터 오기 시작합니다. 붉은 태양이 지평선을 넘어와 저의 주름진 얼굴을 비춥니다. 저는 아내의 무덤가에 핀 작은 들꽃 하나를 꺾었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처음 만났을 때 전하지 못했던 그 말을 나직이 내뱉었습니다. 당신 참 고생 많았어. 나를 남편으로 만드느라 얼마나 외로웠을까. 이제는 연극 끝내고 편히 쉬자고 내가 옆에 있을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의 온기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비록 조작된 기억일지라도 우리가 함께했던 그 가난한 단칸방의 추억, 고등어 한 토막을 나누던 정, 자식의 첫걸음말을 보며 환호하던 기쁨은 이제 제 영혼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가짜가 진짜가 되는 기적은 논리가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는 것임을 저는 죽음의 문턱에서야 깨닫습니다. 멀리서 새소리가 들려옵니다. 누군가 이 이야기를 발견한다면 부디 저를 불쌍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저는 세상에서 가장 긴 연극을 마친 행복한 주연 배우였으니까요. 아내가 설계한 무대 위에서 저는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했고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이제 조명이 꺼지고 막이 내립니다. 임자 이제 나왔어. 노인의 손에서 떨어진 신분증 위로 아침 이슬이 내려앉습니다. 강진태라는 이름은 이슬과 함께 증발하고 비석에 새겨진 남편의 이름만이 햇빛을 받아 반짝입니다. 한국의 한 평범한 가정 뒤에 숨겨졌던 이 거대한 비극은 그렇게 침묵 속으로 사라져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 눈 속에 담긴 사랑이 진짜인지 아니면 당신이 보고 싶은 환상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설령 그것이 환상이라 할지라도 그 손을 놓지 마십시오. 그 온기만큼은 이 차가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진짜일 테니까요. 황혼의 고백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연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계속되고 있을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삐걱거리는 서랍 소리가 들립니다. 누군가 또 다른 빨간 열쇠를 발견한 모양입니다. 그 열쇠가 열게 될 문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우리는 모두 각자의 거짓과 진실을 품고 살아가는 가여운 존재들이라는 점입니다. 아들이 감옥에서 보낸 편지가 뒤늦게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아니 아저씨라고 불러야 할까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제게 말씀하셨어요. 아빠는 가짜지만 엄마가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였다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구역질이 났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그 거짓말이 우리를 지탱해준 유일한 기둥이었다는 거려. 저는 아들의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고 서로를 죽이려 했던 적이었지만 그 편지 한 통에 담긴 뒤늦은 회한이 저의 마지막 상처를 어루만져 줍니다. 아내는 결국 성공한 것입니다. 가짜를 진짜로 만들고 증오를 정으로 승화시켰으니까요. 저는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아내가 미리 파놓은 흙 속으로 스며듭니다. 이곳에서는 더 이상 이름도 신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 여자의 남편으로 한 아이의 아버지로 남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안개가 완전히 걷히고 산 전체가 금빛으로 물듭니다. 저 멀리서 아내의 환영이 손을 흔듭니다. 이번에는 거짓 없는 맑은 미소입니다. 저는 그 미소를 향해 마지막 발걸음을 뗍니다. 연극은 끝났고 진실한 안식이 시작됩니다. 사실 제가 처음 그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저를 강진태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매일 밤 제 머리맡에서 읽어주던 일기장과
제가 찍지도 않은 사진들을 보며 저는 서서히 저 자신을 지워갔습니다. 아내는 참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약해질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내어주고 제가 가장 외로워할 때마다 제 손을 잡아주었죠. 그 손길에 속아 저는 제 영혼을 팔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팔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가족이 된다는 거,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거, 그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기엔 제 인생이 너무나 춥고 배고팠으니까요. 박기수 씨는 저를 데려오며 말했습니다. 이봐, 진태 씨, 자네는 이제부터 죽은 사람이야. 하지만 그 대가로 자네는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집을 갖게 될 거야. 아내도 있고 자식도 생기는 거지. 자네한테 믿질 것 없는 장사 아닌가? 저는 그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저는 정말로 그 남자가 되었습니다. 아내의 거짓말에 속아준 것이 아니라 제가 먼저 그 거짓말 속으로 뛰어들어 안주했던 것입니다. 한국 사회의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주는 안온함은 그토록 강력했습니다. 설령 그것이 조작된 것일지라도 말입니다. 아내는 가끔 제 잠든 얼굴을 보며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영감 미안해요, 진태 씨. 저는 자는 척하며 그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눈을 뜨고 당신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라고 물었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아마 우리는 그날로 파멸했을 겁니다. 저는 아내의 슬픔을 유지하기 위해 가짜 남편 역을 계속했고 아내는 자신의 죄책감을 씻기 위해 저를 더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눈 기괴한 형태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들이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도 저는 사실 큰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의 범죄였기 때문입니다. 가짜가 가짜를 지키고 범죄자가 범죄자를 덮어주는 그 지옥 같은 순환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정의라는 사슬로 묶어두었습니다. 이제 그 사슬이 풀렸습니다. 아내는 죽음으로 사슬을 끊었고 저는 진실로 그 사슬을 녹였습니다. 남은 아들은 감옥이라는 물리적인 사슬에 갇혔지만 적어도 이제는 가짜 아버지를 견디지 않아도 되겠지요. 비석에 새겨진 날짜를 손가락으로 훑어봅니다. 1996년 5월 14일 제가 죽은 날이자 강진태가 탄생한 날입니다. 한 남자의 죽음 위에 세워진 다른 남자의 인생. 저는 이제 그 두 남자를 모두 품고 떠납니다. 아내가 남긴 빨간 열쇠는 사실 우리 집 서랍장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숨겨진 진실의 문을 여는 열쇠였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당신의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진 그 열쇠를, 그 열쇠가 열게 될 문이 당신을 파멸로 이끌지 아니면 진정한 자유로 이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진실을 마주하지 않는 삶은 언제나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제 그 성을 허물고 단단한 대지 위로 내려갑니다. 흙냄새가 진동합니다. 아내가 심어놓은 꽃나무들이 제 몸을 덮어줍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가 진짜가 된 기분입니다. 누구의 대역도 아닌 누구의 인형도 아닌 그저 흙으로 돌아가는 자연의 일부로서 말입니다. 멀어지는 의식 속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아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내의 진짜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30년 동안 저는 그 여자를 그저 여보 혹은 임자라고만 불렀습니다. 그녀의 이름조차 제대로 불러보지 못한 채 저는 그녀의 세계 속에 살았습니다. 아내의 비석을 보니 거기엔 정순자라는 이름이 적혀 있네요. 순자 씨, 이제야 당신 이름을 불러보네. 순자 씨, 우리 이제 진짜로 만나요. 가짜 연극은 이제 끝났으니까. 하늘은 푸르고 안개는 거쳤습니다. 저의 80년 연대기가 이렇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슬프지만 아름다운 그리고 잔인하지만 따뜻했던 황혼의 고백이었습니다.